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믹 주식채널입니다. 이번 주 주말은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셨듯이 어제의 장은 꽤나 혼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존스에서는 마이너스 1.58%, S&P 500에서는 1.31%가 빠졌고요.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마이너스 0.93%가 빠졌습니다. 실제로 어제 내 마녀의 날이기도 했고요. 여기 뉴스처럼 제임스 블라우시가 2012년에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2023년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빨라졌죠. 그리고 이분은 원래 비둘기적인 성향을 보이시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충격을 주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2022년에 금리를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적 완화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테이퍼링은 훨씬 일찍 시작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올해 말이라던가 말이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10년물 국채금리 채권은 어땠을까요?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1.443%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3개월 그리고 2년물 채권금리는 오히려 큰 폭으로 올랐죠. 시장이 이런 변덕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먼 미래 10년 이유는 잘 모르겠고 가까운 미래인 3개월에서 2년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것을 봤을 때 실제로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요.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는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유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여기서 조금만 더 첨언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름이 찾아온 이상 유가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들은 어떠한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것일까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어떤 흐름을 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적어도 저는 앞으로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이 되든 간에 꾸준히 저평가된 주식을 중심으로 천천히 매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고평가인 주식은 오히려 조금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고요. 수익을 얻은 것을 저평가인 전통 가치주 및 굉장히 저평가된 성장주에 담으면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설사 시장이 테이퍼링 인해서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고평가된 기업에 비해서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대한 시황에 대한 설명과 전략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분석 요청을 해주신 앱슬레라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밸류에이션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해내기에 앞서 수행해야 되는 부분은 미래의 매출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가늠해보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해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미래의 매출액을 산출해내느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FDA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약이 만들어내는 연 매출액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65밀리언 달러 정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밀리언 달러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MIT에서 조사된 65밀리언 달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DA의 허가율은 14%로 예를 들어서 100개가 평가된다면 14개만 허가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앱슬레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 간의 로열티는 12.50%로 릴리와 로열티를 통해서 추론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이따가 비즈니스 모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앱슬레라는 파트너십 고객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회사로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이 완성되고 FDA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때 그 신약에 대한 오너십 일정 부분을 갖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신약의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할당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릴리의 경우는 바로 12.50%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릴리 이외의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은 이렇게 30개에 다다르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미 100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앱슬레라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100개를 대상으로 적을 것이고요. 릴리로부터 12.50% 정도의 로열티를 받았으니 다른 기업들 또한 비슷한 로열티로 측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출액을 추론해볼 때 동일하게 적용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프로젝션을 하였는데요. 앱슬레라의 경우는 파트너십 회사들을 서포트했을 때 신약이 개발되는 시기를 짧으면 5년, 길면 7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년에서 12년 정도가 걸리는데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한 이유에서 2015년부터 로열티에 대한 매출액은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2025년에 하나의 신약이 FDA를 통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 이 특정 파트너 회사가 얻는 매출액은 65밀리언 달러일 것이고요. 이러한 회사들이 100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65밀리언 달러 곱하기 100을 해야겠죠. 그런데 앱슬레라와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 간의 로열티가 12.50%니까 12.50을 곱해야 되겠고 바로 여기서 FDA의 허가율이 14%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14%를 또 곱하면은 2025년에는 이렇게 113밀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는 앱셀러라의 매출액 평균 성장률은 35%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35%씩 성장한다면 앱셀러라의 평균 매출액은 510밀리언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FDA의 허가율이 만약 14%가 아니라 40%까지 이르게 된다면요, 2030년의 매출액은 이렇게 1.45빌리언 달러가 되는 것이고요, 허가율은 이렇게 14% 그대로인데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약이 만들어내는 연 매출액을 200밀리언 달러로 잡는다면 앱셀러라의 2030년 매출액은 1.56빌리언 달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나리오 아래하에서 앱셀러라의 적정 주가를 한번 알아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앱셀러라가 연 평균 35% 정도의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출액 멀티플은 25 정도는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앱셀러라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시나리오인 2030년에 이렇게 510밀리언 달러를 기록해준다면 앱셀러라는 48.12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 주가의 207% 상승률이 되겠죠. 만약에 FDA로부터 허가받은 매출액이 평균 65밀리언 달러가 아니라 200밀리언 달러라면은 앱셀러라의 적정 주가는 148달러로 지금 위치에서 약 638 정도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산출드린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먼저 오로지 앱셀러라의 로얄티에 대한 매출액이고요. 하나의 프로그램이 FDA 통과를 받았을 때 연 평균 매출액은 65밀리언 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서 실제로는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65밀리언 달러를 잡은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지금 기준에서 207%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업사이드 포텐셜이 높게 산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억 단위의 돈을 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밸류에이션 프로세스 속에서도 앱셀러라가 연 평균 35% 정도의 매출액 성장을 해줄 것이라는 가정이 들어갔고요. 이러한 매출액은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 4년 뒤의 모습을 프로젝션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장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5년에서 길면 10년 후의 매출액까지 미리 끌어와서 지금 현 주가에 반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은 긴 세월입니다. 이 기업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투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변동성을 이겨내가면서 좋은 평단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봅니다만, 만약 투자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투자를 하시더라도 본인이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의 금액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된 밸류에이션 프로세스였고요.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앱셀러라는 기업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 기업일까요? 앱셀러라는 크게 여기 안티바디 마켓 그리고 셀 테라피 마켓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엔타이바디 마켓은 항체 시장으로, 이 항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본다면은 몸 안에 있는 이 엔타이바디라는 항체가 세균 및 바이러스와 같은 외부 항원, 즉 엔타이전이 침투를 했을 때 그들과 특이적 결합을 통해서 항원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요, 동시에 무력화시키는 작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몸 안에 특정한 질병에 대한 항체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은 그 질병이 몸 안에 침투를 했을 때 특이적 결합을 통해 질병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요, 바로 무력화시켜서 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엔타이바디 시장은 2019년 기준 143빌리언 달러였는데 2025년까지 10.6%의 연평균 성장률 속도로 성장해서 261빌리언 달러의 시장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셀 테라피인데요. 이 셀 테라피는 세포 치료로 살아있는 세포를 환자에게 직접 주입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NK 면역세포 치료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자면은 면역이 약한 환자의 몸에서 NK 면역세포들을 분리해내서 체외에서 대량으로 배양하여 활성화시킨 뒤에 다시 체내에 주입시켜서 암과 충분히 싸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자연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원리입니다. 환자로부터 소량의 정맥 체열을 한 다음에 면역세포를 분리시켜 2주간 배양시킨 뒤에 고활성화시켜 다시 정맥에 링거 주사하여 면역세포 치료를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셀 테라피 시장은 2019년에 1빌리언 달러 규모의 시장이었다가 2025년에는 59.6%의 연평균 성장률로 17빌리언 달러의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장 속에서 앱셀러라가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특정한 약을 만든다고 했을 때 임상실험 3단계에서 대부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임상실험 1단계, 2단계는 어느 정도 통과를 해도요, 임상실험 3단계에서 통과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바이오를 기피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긴 하죠.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약을 개발할 때 적어도 3빌리언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고요, 9.4년에서 길면 12년까지 걸리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나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율은 이렇게 90%에 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앱셀러라의 플랫폼 기술과 함께라면 이러한 시간, 돈, 그리고 실패율을 대폭 개선시킬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개개인 인간과 동물들은 수억 가지의 유니크한 항체를 갖고 있고요. 각각의 항체는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균과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쌓을 수 있는 최고의 항체를 찾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앱셀러가 갖고 있는 슬리움이라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앱셀러만의 알고리즘 그리고 AI로 구성된 기술로 항체와 항원 사이에 가장 좋은 페어링을 보여주는 항체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수백만 가지의 DNA, 항체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앱셀러는 항체를 만들고자 하는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에서 사업은 시작됩니다. 길레드나 노바티스, 화이자, 머크, 테바 등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로부터 특정한 항원, 즉 바이러스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항체에 대한 데이터를 받기에 앱셀러의 AI 플랫폼은 조금 더 똑똑해지고요. 앱셀러 팀의 노하우와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과 동물 속에서 가장 좋은 항체와 항원의 페어링을 찾아서 파트너십 기업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써 그들이 신약을 빠르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앱셀러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는데요. 앱셀러는 자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주 매출액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파트너십 회사들이 만드는 신약에 대한 오너십 일정 부분을 받아갑니다. 앱셀러는 최소한의 서비스 사용료만 받고요. 파트너십 기업들이 최대한 좋은 항체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죠. 그들의 제품이 대박이 터진다면 그 특정한 제품에 대해 오너십을 앱셀러가 갖고 있기에 함께 대박이 터지는 것이고요. 만약 쪽박이면 함께 쪽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파트너십 기업들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조건이죠. 앱셀러의 서비스를 통해서 더 빨리 적은 비용으로 항체를 개발할 수 있는 데다가 수수료 또한 적게 매기기 때문에 리스크 또한 굉장히 적어집니다. 윈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앱셀러의 서비스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이 수익을 만들어낸다면 앱셀러의 비즈니스 또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앱셀러의 패실리티, 테크놀로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많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게 돼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생겨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앱셀러가 이러한 파트너십 기업들에게 앱셀러만의 항체 항원 분석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서 파트너십 기업들이 신약을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고요. 그들이 신약 일정 부분을 오너십으로 갖고 가게 됨에 따라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앱셀러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앱셀러의 펀더멘탈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출액입니다. 앱셀러는 2020년 4분기에 207밀리언 달러, 그리고 2021년 1분기에 202밀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과거 2019년에 비해서 이렇게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데요. 과거 2019년에는 매출액이 이렇게 11.6밀리언 달러로 거의 나지 않다가 232.2밀리언 달러라는 폭발적인 매출액을 2020년부터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 이러한 성장률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앱셀러의 매출액이 47% 그리고 15%가 이렇게 두 개의 파트너십 회사로부터 기인된 것이었고 나머지 38%의 매출액은 11개의 회사로부터 생겨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30일부로 첫 번째 클리니컬 마일스톤을 찍으면서 릴리로부터 로얄티를 받게 되었고요. 이것은 총 213.3밀리언 달러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은 총 27개의 파트너십 회사 중에서 하나의 회사만 이렇게 성공을 해도 큰 매출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겠고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앱셀러는 미래의 119.51%라는 훌륭한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예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로스 프로핏인 매출 총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은 이 매출액에서 cost of the revenue인 원가 비용을 뺐을 때 나오는 부분으로 앱셀러는 원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매출과 매출 총이익은 같습니다. 아무래도 앱셀러는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파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원가 비용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앱셀러의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률은 100%로 아주 훌륭한 마진율을 기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인데요. 앱셀러의 경우는 벌써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로 각각 2021년 1분기에는 158밀리언 달러 그리고 117밀리언 달러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매출 총이익에서 이 세일즈, 마케팅 그리고 인건비로 이루어져 있는 이 영업비용을 빼면요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바로 세금, 이자 그리고 감가상각 부분을 감안을 하면요 순이익이 나오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써 흑자가 나온다는 부분은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기업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려면 이러한 실적을 앞으로도 꾸준히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앱셀러라의 펀더멘털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밸런스를 통해서 이 기업은 얼마나 많은 현금과 부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셀러라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685밀리언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Non-Current Investment, 즉 장기 투자로는 32.19밀리언 달러가 투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시버블의 경우는 거래처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216밀리언 달러가 잡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리하여 앱셀러라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은 총 933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셀러라의 경우는 Non-Current Debt로 16.97밀리언 달러가 잡혀 있고요. 이것은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단기 부채가 아니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은행을 대상으로 나눠서 갚아야 되는 부채를 뜻합니다. 페이어블은 42.67밀리언 달러로 1년 이내에 거래처에게 내야 되는 돈이고요. 텍스 라이빌리티는 세금인데 30밀리언 달러 정도가 잡혀있네요. 이리하여 앱셀러라의 부채는 총 89.67밀리언 달러가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Deferred Revenue는 선수익금이므로 부채로 할당할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앱셀러라의 경우는 933밀리언 달러의 현금이 있고 부채는 89.67밀리언 달러를 갖고 있으므로 부채를 전부 다 갚아도 충분히 현금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앱셀러라는 버클리 라이스라는 회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요. 앱셀러라는 버클리 라이스가 적어도 4개의 부분에 있어서 특허 위반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버클리 라이스가 앱셀러라의 경쟁 사임으로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러한 소송으로부터 패배를 하게 된다면 다른 대기업들이 앱셀러라가 갖고 있는 기술을 비슷하게 모방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앱셀러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앱셀러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기업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앞으로 지켜봐야 될 큰 리스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앱셀러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제가 커버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 분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